문제고요. 자, 1번서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저는 그냥 아예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나마도 그 안에서 찾으셔야지 되는. 자, 1번. 관련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니요. 직접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직접 비용 처리를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직접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의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매출한 시점에 인식을 해야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쉽게 얘기하면 저희 학원에서 이 모니터로 인해서 내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익이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즉시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 배분해야 한다. 구분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 지분 참여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은 뭐예요? 얘는 자본 항목이 되는 거죠. 자본, 투자받은 거니까. 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영향이 될 수 있겠고요.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또 나왔고요. 지난번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취득하여 아래 같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에 21년도 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영업의 수익 및 영업의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날 보유하고 있는 주당 공정가치는 5,000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맞죠? 왜냐면 우리 문제는 2021년도 거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500주를 4,900원에 처분했으니까 100원씩 손실이 생겼죠. 주당 100원씩. 그러니까 500주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생겼어요? 5만원의 마이너스가 생겼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500주의 공정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100원이 올랐죠? 맞나요? 100원이 올랐으니까 다시 플러스 5만원이 생긴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처분 손실이 5만원, 평가 이익이 5만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재고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요한 게 뭐가 목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공짜 2번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냥 재고자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재고자산 무조건 뭐가 목적이다? 판매를 목적이다. 내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판매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럼 토지 자체가 상품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계정 과목을 분류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재비용을 다 합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입가격, 운송비, 시운전비, 설치비까지. 교육비는 교육훈련비로 따로 빼셔야 합니다. 얘는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5,2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문제 5번. 기업회계 기준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은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죠? 네. 빙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그냥 우리가 집계를 하는 집계표예요. 집계만 해보는 집계표. 자,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래는 1번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 부채니까. 나머지는 감가상각유계 개선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했어요. 차감적 평가 계정.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은 해당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입니다.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의 경우 사채 이자는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사채에 관한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채를 처음에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돈을 빌린다. 이런 개념이실 거고. 그런데 우리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사채의 발행가액이 틀려지죠. 그렇죠?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사채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차변에 돈이 들어오게 돼요. 맞나요? 그렇죠? 사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채는 항상 무슨 금액이요? 액면. 사채는 항상 액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항상 발행가액대로 돈이 들어옵니다. 발행가액대로. 그러면 액면과 발행가액이 안 맞으니까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지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가서는 뭐가 생겨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아이고, 미쳤나봐요. 네, 딴 생각입니다. 사채, 자, 플러스가 생겼을 때는 사채 할 증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겠죠. 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내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내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정이에요. 플러스 해주는 계정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채의 이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채의 이자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분계를 하면 항상 유효이자율법 이자를 지급하는 거니까 대변에 돈이 나가겠죠. 그쵸? 돈이 나가는데 이 돈은 내가 항상 약속한 대로 줘야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내가 지급해야 하는 이 돈은 항상 액면 이자율로 계산이 됩니다. 액면 이자율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 가서 우리는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이자 비용의 금액을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에 맞춰서 이자 비용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럼 둘의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양쪽의 계산식이 서로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돈이 여기에서 이제 모자라거나 돈이 남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반대쪽에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반대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주시는 거고 반대쪽으로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조상에서 조금 암기하셔야 될 것, 얘를 우리가 상각액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상각액은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얘를 우리는 상각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각액은 모두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답은 항상 얘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시겠죠? 무조건 매년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사채가 할인 발행일 때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냥 그려봐 드릴게요. 할인 발행했을 때는 대변에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는데 돈의 값은 매년 약속한 금액만큼 줘야 되니까 동일한 금액이 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지급을 한다. 그럼 매년 같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야 해요. 그쵸? 그런데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위에서부터 할게요. 얘는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많이, 세 번째는 더 많이 상각을 해야 한다. 상각액이 점점점 늘어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의 금액은 첫 번째는 이 둘의 합친 게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자 비용은 이만해요. 두 번째 이자 비용은 조금 더 커져요. 세 번째 이자 비용은 더 커지게 되고.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차지하고 있는 돈의 비중은 똑같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매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크기를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그려드린 거고요. 할증 발행을 하는 경우는 어차피 대변에 나가는 돈은 매년 똑같아요. 액면 이자율이니까 매년 동일한 금액의 이자가 나가요. 일부러 크게 그린 거예요. 왜냐면 양쪽의 합이 같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차변에 가서 그러면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이 없어지겠죠? 그쵸? 없어지는데 얘의 금액이 매년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그랬어요. 맞죠? 매년 증가를 하게 돼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한다 그랬고요. 그러면 할증 발행했을 때 매년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죠? 처음엔 조금 많다가 두 번째는 조금 작아지고 세 번째는 더 작아지겠죠. 그래야 양쪽의 합이 같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 금액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말은 지금 멘트에서 우리가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할인 발행의 경우 사채 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의 경우 이자 비용은 매년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만약에 할증 발행이다 라고 하면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액면에 부과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모두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각액은 무조건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원래 세무 2급 범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요즘 자꾸 회계 1급에서 얘네들이 문제가 하나씩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초스피드로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냥. 네. 자, 그 다음은 8번. 1기 회계연도 중 10월 1일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100만원에 기기장치를 500만원에 매입하였다. 취득 부대비용 50만원 지출하였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그랬나요? 그러면 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랬고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랬고 취득원가가 얼마죠? 정액법은 내용연수 5년 분의 취득원가는 500만원 주고 취득을 했는데 부대비용이 50만원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550만원을 주고 취득했다.
그런데 잔존 가치는 얼마가 남을 것이다? 100만 원이 남을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450만 원을 5로 나눠주니까 1년에 90만 원씩 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액법 공식에서 나온 이 90만 원은 1년분이에요. 1년분. 1년. 5년으로 나눠준 거니까 1년에 90만 원씩. 그런데 우리는 취득을 언제 했다고요? 10월 1일에 취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달밖에 안 썼죠? 그쵸? 3달밖에 안 썼으니까 곱하기 12분의 3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22만 5천 원이 나오나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9번. 갑사의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제조 원가가 다음과 같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B를 배부하였을 때 제품 A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조금 전에 아까 앞에 회차에서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A, B로 나와 있는 거죠. A, B 합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고 노무비가 들어가야 되고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 것만 구할 거니까 A의 재료비는 700, 합계는 1000만 원. B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노무비, 직접 노무비는 400, 전체 합계는 500.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A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조간접비 합계 금액은 300.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 300을 둘한테 배분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랑 계속 똑같은 문제예요. 300을 배분을 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배분을 해라? 기계시간을 가지고 배분을 해라. 기계시간을. 그래서 A의 기계시간을 봤더니 600. B의 기계시간은 400. 그쵸? 그러면 어차피 합은 1000시간 쓴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각합제 계산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A 것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600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1000 분에 나눠줘야 할 값은 300만 원. 그러면 180만 원이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상에서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물어봤으면 180만 원이 정답인 거고. 그쵸? 저는 보기에다 180도 넣을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니까. 근데 문제상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A의 제조 원가는 이렇게 3개를 넣어야 되니까 1280만 원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앞에 우리 91회 특별회차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원가 행태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공짜 4번이네요. 고정비, 변동비, 중고정비, 중변동비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올해 초 사업을 개시하였다. 올해 초 사업을 개시하였다라는 표현은 기초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올해 초에 사업을 개시했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기초가 없다. 그래 우리는 T자 계정을 계속 T자를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T자 하면 기초, 기말, 단기에 들어가고 제품이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없다? 기초가 없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는 제공품, 얘는 제품. 그럼 제품도 기초가 없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단기에 총 들어간 그래서 기본 원가가 얼마예요? 50만 원. 기본 원가가 50만 원.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30만 원. 그러니까 기본 원가라는 말은 직접 원가라는 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기본 원가는 직접 원가.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요? 40만 원이 기말 제공품. 그러면 40만 원 빼고 나면 단기 완성품이 4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 40만 원이 옆으로 가는 거죠? 완성품이? 네, 옆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10만 원. 그럼 매출 원가는 30만 원. 빙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얘는 T자 계정의 그냥 그대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12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짝져진 거.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걸 지워라. 그러면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가 없다 그랬죠? 네, 세 가지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번에 기말제품 제고액 지우시고 비읍번에 매출원가 지우시고 그럼 기역, 디귿, 리을, 미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13번.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그러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우리는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건드리면 안 되는. 과세표준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송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얘네들 세 가지는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는다. 그럼 매출 애누리는? 그럼 매출 애누리는 깎아준 거니까 매출이 줄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빼야 하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4,800만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공짜 4번이네요.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과세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자, 그 다음 15번. 다음은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일수는 며칠인가?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 거를 공제하지 않는다? 틀린 말인데. 다만, 그래서 이제 다만이 나온 거예요.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20일인데요. 자,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라고 할게요. 1기, 2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개업을 했어요. 6월 30일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 이내, 그러니까 7월 19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7월 19일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럼 거꾸로 계산했을 때 6월 30일을 내가 개업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6월 30일은 1기에 속해 있죠. 그렇죠? 그럼 1기 동안에 내가 매입한 과세 자료가 있으면 모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로 증빙을 받아야겠죠. 근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번호로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그래서 받고 나면 이렇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에 7월 20일 이후에 했다. 사업자 등록을. 그럼 20일 이후에 했으면 2기의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럼 2기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기의 걸 공제를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시작하고 일 처리를 시작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부터 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야 나한테 사업자 번호가 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 사업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출 시기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항상 먼저 하시기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은 무조건
개시하면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많이 맞으셨나요?